이번 전시에서는 이 두 왕의 대결, 이 대국을 여러 가지 국면으로 좀 표현을 하였었는데요. 이 국면이라는 것이 계로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을 다룬 포석, 그리고 장수왕의 압박이 계속되는 꽃놀이패, 그리고 장수왕의 이 도림파견으로 대표되는 묘수, 그리고 계로왕의 대토목공사로 대표되는 자충수, 그리고 각각의 왕들이 두었던 승부수, 이 국면으로 나누어서 이 전시를 설명하고 유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당시에 계로왕이 두었던 포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로왕은 왕족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458년에 이 중국 남조의 송나라 유송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는데요. 이 사신 파견의 목적은 자신이 임명하였던 신하들의 장군호, 이런 자기나 이 군호를 확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임시로 중국식 관직을 임명하는 것을 사가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냈던 목록에는 11명의 신하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당시의 국정 운영에 왕족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했고, 이를 활용해서 계로왕이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한편으로 계로왕은 지방 제도의 개편도 이뤄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계로왕의 치세 말년에 가면 이 나라 백성, 이 국인을 모두 징발하여서 이 대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행정력이 두루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아서 이 계로왕의 일련의 개혁 조치는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로왕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장수왕은 군사적 압박으로 좀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면 특히 임진강 일대에 고구려의 흔적이 짙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성곽들, 보루들, 그리고 일대에 여러 고구려의 무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를 고구려가 완전히 장악하였음을 좀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임진강 일대가 고구려에 넘어갔다고 하면 이는 백제에 있어서 엄청난 안보 위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반도에서 평양을 거쳐서 한성, 지금의 서울로 드나드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길들이 바로 임진강을 건너야 됐기 때문입니다. 임진강을 굉장히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고대로부터 이 도하 작전은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기습을 당하면 괴멸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안전하게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부터가 위협이었고, 또 임진강을 건너게 되면 이 양주 분지 일대로 진입하게 되고, 양주 분지서부터는 이 중랑천만 따라가면 바로 한강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계로왕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고구려군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계로왕의 불안감도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수왕의 묘수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잘 알려진 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로왕이 이 바둑과 장기를 좋아했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계로왕에 접근하였고, 마침내는 이 국정에까지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림은 계로왕에게 이 대토목공사를 벌일 것을 진언하게 되었는데요. 말을 들어보면 당시 도림이 진언했던 내용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바로 성곽을 증축하고 이 능원을 정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제방을 만들고, 그리고 궁궐을 중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의 토목공사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큰 비판을 받는 지점 중 하나였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사실 당시 백제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 풍납토성, 이 한성이 한강에 바로 닿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925년에 있었던 을충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 서울의 지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성백제 시대에 이 홍수가 났다고 하면 이 백제가 입었을 피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방을 쌓거나 특히 풍납토성과 같은 이 토성을 증축하는 것은 거대한 재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고구려의 압박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이 한성 일대에 성곽을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방을 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방이 지금의 삼성동 일대로 추정되는 사성에서부터 지금의 하남 검단산 일대로 추정되는 이 숭산까지 이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의 전반적인 범람을 막는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도성을 에워싸는 나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국방력과 재난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 비유왕의 유해를 이 한강에 볼로 관각을 쌓아서 모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또 이 왕권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무리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왕의 아버지, 이 선왕의 시신을 아무데나 모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를 수습함으로써 그리고 그의 왕에 걸맞는 무덤에 안치함으로써 이 왕권, 왕실이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궁궐에 중창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왕권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고대 국가에 있어서 왕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특히나 백성들 그리고 주변국의 시선에서 이 커다랗게 지어진 이 위험 있는 왕성과 현대 왕들을 모신 능원은 그만큼 그 나라의 힘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측면에 있어서 보면 게르왕이 행했던 이 대토목공사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에는 백제의 물력을 소모시켰고 이러한 토목공사를 벌임에 있어서 백성들의 고통도 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백제의 국력이 조금씩 약화되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왕족 중심의 정책 운영, 국정 운영에 반발하여서 고구려로 망명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장수왕이 이 한성을 공격할 때도 대동하였던 것을 보면은 이 왕족 중심의 게르왕의 정책 운영에 있어서 반발했던 귀족 세력도 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국놀이 분열되면서 이 백제의 이 힘도 조금씩 쪼개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이러한 이 게르왕의 여러 정책들은 이 자충수적인 면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의 도림을 파견하는 등 한편으로는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묘수로서 작동하면서 게르왕의 자충수를 이끌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왕의 승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두 왕은 이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두게 됩니다. 먼저 게르왕인데요. 이 게르왕의 승부수는 이 백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힘을 빌려서 고구려를 외교적으로 포위하고 이로써 고구려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신라와의 동맹이 있겠고요. 신라의 왕릉급 무덤에서 백제에서 만든 금공품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이 백제에서 만든 금공품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황란대청 북군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인데요. 이 왕릉급 무덤에서 백제에서 만든 귀한 금공품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기록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백제 여러 지역 왕성이나 지방의 큰 무덤, 도시에서도 가야의 문물이 확인되고 있어서 가야와의 우호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화의 이 협력 관계를 증진한 것인데요. 이 461년에는 이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곤지를 외에 파견하여서 외화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군사적 협력 관계도 강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한반도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외 역시도 강력한 게르왕의 카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도 백제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판가봇류가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가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작은 한반도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만 이 5세기 중엽 이 시기에 이르면은 이미 한반도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갑옷 양식이기도 해서요. 이런 갑옷 자체가 좀 외화의 관계성을 좀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외와 관련되어 있는 무기류도 많이 출토되고 있고요.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것 같은 형태인 이 사행검이라든지 화살에 하나의 이 미늘,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 이런 화살촉도 이 한반도보다는 외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한성 그리고 지방의 여러 거점에서는 이 원통형 토기라고 불리는 장례용 토기가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토기는 일본 외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 토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풍납토성 아니면 성남 북정동과 같이 한성 그리고 한성 일대에서도 이런 토기들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 백제의 지방지배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 원통형 토기를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남조와의 교섭도 계속해서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횟수는 게르왕 때에는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존에 계속해서 교류하였던 데 핵심적인 황해도 일대를 고구려가 점령하였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고구려와 남조의 교섭 횟수가 게르왕 때는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여러 중국 남조에서 온 문물들이 백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섭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도자기들입니다. 이 삼국 중에서 중국제 도자기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 나라가 바로 이 백제인데요. 그만큼 중국제 도자기에 대한 이런 수요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백제의 남조의 차문화나 술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백제의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남조의 유물도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양직공도라든지
당나라 화가 염립본이 그린 이 사신도 이런 그림들이 중국에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복제되어서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후대의 그림입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이 중국 남조를 향한 외교 관계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염립본 왕해도 같은 경우에는 백제사신, 신라사신, 고구려사신이 모두 그려져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로왕의 승부 중에 가장 결정적인 수인데요. 바로 북위와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들과 달리 북위는 고구려를 구체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했고 국력이 막강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백제와 북위의 외교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47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계로왕은 자신의 사위이자 왕적인 부열에 그리고 대방계 성씨로 추정되는 장무라는 인물을 북위로 이렇게 파견하게 되었고요. 두 인물이 이끄는 사신단은 무사히 북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위의 어린 황제에게 이 계로왕의 국서를 전달하였는데요. 이 국서의 문장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아름다웠던지 조선시대에 발간된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장들 중에 아름다운 것들만 골라서 뽑은 동문선이라고 하는 문집에 이 계로왕이 보낸 국서가 실려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계로왕이 국서를 보냈고 이것을 북위가 접수까지는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위는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계로왕이 여러 가지 명분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명분이 이 북위의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 사실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가 북위에서 보냈던 이 국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로왕의 승부수는 굉장히 매서운 것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장수왕은 북위의 사신, 이 부열을 대동한 사신이 고구려에 오는 것을 막기도 하였고 북위에 보내는 사신의 횟수를 2배로 늘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 계로왕의 승부수를 무마시켰고 이러한 계로왕의 승부수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은 고구려는 마침내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 장수왕이 던졌던 승부수는 바로 군사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강습하여서 백제의 왕권을 소멸시키고 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한 번에 일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로왕이 던졌던 승부수는 막혀버렸고 이제 계로왕이 장수왕의 승부수를 막아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계로왕의 승부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 장수왕의 승부수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한성 전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성 전투 자체가 장수왕이 계로왕에게 둔 하나의 승부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장수왕은 82살에 지금 현재로 따져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고령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평양에서부터 한성까지 직접 군을 이끌고 왔다는 점에서 이 전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때 같이 따라온 인물은 이 고구려의 최고의 관직인 대로의 직위에 있었던 제우라는 사람과 이 백제에서 항복한 항장인 제증걸루와 고이만년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 두 인물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고구려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삼국사의 기록에는 죄를 짓고 고구려에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죄가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항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으로서 함께 왔다는 점, 이 점이 하나가 있겠고 당시 백제의 이 방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백제의 지리에도 굉장히 밝았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수왕은 진짜 백제를 특히 계로왕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당시에 장수왕이 이 한성을 향해 온 길은 크게 3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양에서부터 이 서울, 한성을 향해 오는 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요한 길이 바로 이 자비령로라고 하는 길인데요. 이 평양에서 출발해서 자비령을 건너서 임진강을 건너 그리고 양주 분지를 통해서 한성에 닿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이 재령로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평양에서 출발해서 황해도 황주를 지나 그리고 개성을 거쳐 임진강을 건너 이렇게 한성으로 돌입하는 하나의 루트였고요. 마지막 한 길은 방언령로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역시 평양에서 출발합니다만
이 방언령을 거쳐서 그리고 연천을 거쳐서 그리고 자비령로와 같이 양주 분지로 진입하여서 이렇게 한성에 도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길은 자비령로였던 것 같고요. 이 자비령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의 대형 성곽이라든지 여러 보루군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 교통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길을 거쳐서 3만에 달하는 고구려군은 여러 갈래를 나누어서 한성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침내 한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금의 아차산 일대로 보이는 이 아차성 일대에 진을 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왕 역시도 여기에서 한성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당시 백제의 방어체제는 이 한성 일대에 대한 방어력을 좀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469년에 백제는 임진강 일대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때 청몽령, 지금의 개성 일대에 큰 목책을 세웠다라고도 하고 있고 쌍현성을 수축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제가 이 시기에 이 지역까지 일시적으로 진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한성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백제가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에 백제는 이 지금의 삼성동 일대에 있어 보이는 이 사성이라고 하는 성곽과 북성과 남성, 즉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대표되는 이 한성 일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특히 이 한성 자체가 커다란 자연 장애물 역할을 하기도 했을 뿐더러 그 아래에 지어져 있는 제방 역시도 하나의 방어 체계의 일원으로서 가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3만 대군이 한성에 돌입한 순간부터 이 백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